네, 앞 코너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우리 시장을 계속 누르고 있는 이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상수로 두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진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요소수 대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도 공급에 나섰다는 뉴스는 계속 나오던데요. 이 요소 대란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인은 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요소 대란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엔 에너지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소는 결국 질소계 암모니아에서 추출이 되는데, 근데 그거가 원료 자체가 결국 천연가스나 석탄, 즉 뭐 갈탄이라던가 아니면 유연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9월과 10월 달에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대란이 나타났고, 그리고 10월 달 같은 경우에 9월, 10월 달에는 중국 쪽에서 연료탄 대란이 났었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쪽에서 공급을 갖다 제한하면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어설픈 친환경 정책 때문에 어설픈 탄소 중립 정책이 엇박자를 나면서 결과적으로 뭐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원료단에서 가격이 부담이 되고 결국 암모니아 생산 기업들, 특히 뭐 비료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요소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비용의 70에서 90% 가량이 이 같은 이제 에너지 쪽에서 나타나다 보니 결국 40% 가량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공급 차질로 연결됐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요소 대란이 났다 이러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저희들 중학교 때 화장실에 소변을 받는 통들이 다 있었어요. 그 소변이 일종의 정제를 잘하면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변을 차라리 전 국민들에게 그냥 어디 걷어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는데, 그 옛날에 한때는 진짜예요. 네. 네. 이 요소 비료에 방금 중국이 10월 15일 날 수출 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석탄의 문제가 발전이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요소 비료 가격도 상승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소 비료가 상승을 하면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요소수가 공급이 안 되면 농기계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거둬들이는 추수하는 것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남미 지방에는 뭐 저희 주식경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기후 온난화로 곡물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년도에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10월 초 때쯤에 그렇기 때문에 곡물 대란을 갖다 좀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에너지빨 대란이 단순히 에너지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에너지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게 비료고, 그럼 비료 요소의 결국 주요 수요처는 어디냐? 그럼 소맥이고, 두 번째가 옥수수, 세 번째가 원면입니다. 이쪽 세 개가 주요 타켓이고, 최근에 소맥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추세를 갖다 반영하면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기가 언제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주요 소맥의 생산처인 중국과 그리고 유럽과 인도에 겨울밀이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 파종이 들어가는데, 이 파종을 앞두고 결과적으로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농가들은 그러면은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는 이 같은 비료를 갖다가 활용한 걸 갖다가 비료를 구매를 철회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갔었을 때 작황 우수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또는 결국에는 에너지에 있어서 결국 영양분이 적은 이 같은 분야의 이제 경작물로 수요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또 공급 차질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수확을 갖다가 앞두고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은 가격 자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못해도 3월까지는 가격의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경계하자라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나 라니냐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12월부터 그다음에 내년도 2월까지 라니냐 재발 가능성이 86%까지 올라왔는데, 결국 작년도 실제 라니냐 발생 가능성과 지금과 굉장히 유사성이 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좀 더 덤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요인까지 작용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경계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이 곡물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먼저 선반영한 바 있지만, 사실 천연가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벨라루스가 오늘 EU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EU로 흘러가는 이 가스 중에서 5분의 1을 벨라루스가 통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처럼 이걸 조금 무기화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금 또 천연가스가 요동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당장 내려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성도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지금 여전히 러시아 쪽에선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벨라루스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딘가가 중요하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대란이 왜 발생했는가? 왜 발생했습니까? 결국에는 러시아와 독일 간의 가즈프롬이 완공한 노드스트림 2를 가지고 결국 인가가 빨리 안 되면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9월 8일 날 이게 인가가 이제 사실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독일 규제 당국한테 우리 사업 이제 승인 신청해 달라. 네. 그런데 규제 당국에서는 이거에 있어서 승인을 갖다 미루게 됐죠. 미루면서 왜냐하면 규제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의 절차가 있고 최소 못해도 내년 1월이나 네. 길면은 내년 5월경이나 그런 완공이 이제 시행이 된다. 네. 그러다 보니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히 그러면 단기에 끝날 이슈인가, 이제 장기 후에 끝날 이슈인가 봤었을 때 저희가 봤었을 때는 벨라루스 이슈든 어쨌든 이 같은 행정적인 절차든 장기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계절성 측면에서 어쨌든 내년 1월과 2월달에 난방 시즌은 둔화가 됩니다. 그럼 디맨드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핵심인 정치 리스크에 있어서 독일이 이번에 9월 26일 날 이제 총선이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제 새로운 연정이 출범을 합니다. 예. 그럼 12월 6일 날 새로운 연정에서 올라프 총리, 지금의 노드스트림 2를 갖다가 지지하는 올라프 총리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같은 가즈프롬 이슈도 러시아 쪽에서 공급 차질 이슈도 확실히 좀 더 빨리 완만해지지 않겠는가. 그럼 못해도 12월이나 내지는 내년 1, 2월경에 진정될 수 있는 이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참 그 방금 말씀 주셨는 게 이제 시장 입장에서만 딱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절적 요인과 뭐 이런 뭐 공급 정책적인 측면만 말씀을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속내를 말씀드리면 벨라루스 우리 손원장 앵커가 말씀하신 문제는 이민과 관련된 벨라루스 사람들을 어떻게 이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지금 국경선에서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미국이 나토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게 경고 비슷한 걸 했지 않습니까? 소련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러시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사실은 숨어 있는 관계가 이런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측면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결국은 천연가스 가격은 뭐 어느 정도 계절적 요인이 해석이 되고 나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럼 유가는? 유가 역시도 사실은 대체 수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배럴당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의 유가 같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거의 한 160불대입니다. 유럽 쪽 같은 TTF라던가 MBP라던가. 근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천연가스가 계절성이라던가 정치적 이슈가 어느 정도 완만해진다면은 가격대는 점점 둔화되겠죠. 네. 지금의 가격대를 갖다가 사실 어떤 가격이든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진정이 된다면은 유가 같은 대체 수요 기대감 낮아졌으니 둔화될 것인가? 근데 상반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더 높은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가능성을 갖다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상고 하저의 방향, 내년 전체로 봤을 때는 WTI 밴드 갖다 좀 더 넓게 열어서 상단 95, 하단 갖다 60불까지 열자로 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73불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3분기가 강한 이유는 결국에는 사우디가 좀 더 미온적인 증산을 갖다가 천연가스랑 별개로 미온적인 증산을 갖다 하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과거에 미국한테 뒤통수 맞았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07년 10월과 그다음에 2018년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미국이 지금도 증산을 해달라고 바이든이 압박을 하고 있지만 계속 미온적이거든요. 왜냐? 네. 과거 2007년 때도 당시에 이란 제재 가능성 얘기 나왔었고 나이지리아 석유 생산 차질이 발생했었고 2018년 때도 이란 제재, 베네수엘라 제재했었거든요. 그렇게 유가 급등하면서 미국 때문에 급등한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엔오펙이라는 반카르텔 정책을 갖다 발표하면서 이거에 있어서 결국 오펙이 어쩔 수 없이 증산을 하게 되고 이번 4월 때도 동일하게 엔오펙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후과는 뭐였냐면은 2007년 때는 미국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디맨드가 내려가고 특히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가를 더 급락시켰거든요. 이 같은 두 개의 큰 사례가 있다 보니 사우디는 더 미온적이고 특히나 바이든은 뒤에서 몰래 이란 제재 해제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상반기 때 유가를 지지하는 요인은 사우디의 이 같은 미온적인 정책 내지는 오펙 플러스 내부에서 채산성이 떨어진 일부 국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유가를 갖다 수급을 상반기 동안에 좀 더 계속 타이트하게 이끌고 가지 않겠는가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대체 수요는 단기적일 뿐이고 지금 오펙 증산이 더디기 때문에 유가 상승을 상반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상반기 WTI 한 $90까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밴드라는 거는 네. 상단과 하단은 제발 이 가격대로 가지 말아주세요라는 그런 가슴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 수급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네. 그 EIA 미국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전망치를 보니까 이 밴드 크기가 엄청나게 넓어요. 예.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200 선 최고치, 그다음에 최저치는 한 $30까지. 그래서 이게 벌어지는 게 한 $150 이상 지금 벌어져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은 아무도 이 가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동계월이 되니까 난방용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지만 내년도 하계월이 시작이 되면 그다음부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네. 여행 수요. 근데 마침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폭발을 한다 그러면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은 들지만 아직 그래도 내연 자동차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가는 어느 정도 조금 한 70불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지 않나 싶은 예, 생각입니다. 일단 뭐 사실 수요 측면에서는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영향 앞서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빙 단에서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점은 수요는 이미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드라이빙 단에서 이미 다 정상화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까지를 놓고 봤을 때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겠고요. 왜냐? 수요는 정상화됐지만은 수요 그로스 측면에서 증가율 자체가 올해만큼 그로스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왜냐? 이미 제조업 경기 5월 달에 정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디맨드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갖다 우리가 감안하면은 좀 하반기에 있어서는 상반기는 지지받을 수 있지만은 하반기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특히나 미국 셰일에 있어서 더욱 더 조심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뭐 요소 그리고 뭐 곡물, 에너지 곡물 그리고 뭐 천연가스랑 유가 이렇게 다 다뤄드렸는데, 근데 2021년에 이제 원자재 랠리가 우리 시장에도 굉장한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계속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 원자재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상고하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방향성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구간은 내년 1분기, 그 다음부터는 점점 완만하게 둔화될 거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결국에는 물가는 건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역기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원자재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올해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수급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물가격이 올라진 이유는 주요 원자재 소비국들의 백신 접종률이 평균적으로 60%를 갖다 상회하고 반대로 주요 생산국들의 백신 접종률 40%를 갖다 언더했었습니다. 이 같은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결국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물가 압력이 올라가고 원자재 전반적으로 랠리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내년으로 보면은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 그러니까 소비국들만 먼저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여기서부터 기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왜냐? 70%에서 80%대 기는 이유는 이제 주요 경제 활동에 나서는 이들을 제외한 아이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디맨드 자체는 그럼 그로스가 올해만큼 퍼포먼스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요 생산국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이 같은 40%까지 평균 40% 도달하기까지 8개월 걸렸거든요. 앞으로 지금부터 8개월을 갖다 보면은 내년 하반기 때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의 백신 접종률은 지금 소비국들 수준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상반기 때는 타이트할 수 있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공급 그로스가 수요 그로스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급이 결과적으로 원자재는 상고 하재 방향이 오히려 맞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백신에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백신을 어느 정도 이 선진국에서 공급을 한다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생산하는 저개발국가 신흥국가들에 어떤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거나 적어도 넘어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고 하재에 예측을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예측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손 원장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농산물 가격 당분간 상고라 그러셨으니까 오를 거고, 그다음에 유가도 오를 거고, 천연가스 오를 거고, 회복되면서 노동 임금료도 오를 거고,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말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과 금, 기타 자산 시장, 위험 자산 시장의 눈치 게임이 시작이 될 거고, 주가 시장보다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이나 금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선호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사실 근데 중요한 점은 저희는 물가 압력에 있어서 원자재가 결국 상고하저다 결국 물가를 갖다 견인하는 자산은 유가거든요. 근데 유가 상승률 자체가 내년도에 상고하저고 역기자가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원자재에 있어서 베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 이후의 시장은 더욱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귀금속이 달려갈 것인가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지겠죠. 다만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계속 후퇴한다. 그나마 버티는 것이 과거에 보면은 크레딧 임펄스와 구리와 금 간의 상대 성과를 같이 그리고 금의 상승률, 수익률을 갖다 같이 그리면은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그나마 하단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만 레벨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불가피했었죠. 왜냐? 물가 압력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먼저 시장이 선반영을 할 테고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실질금리 같은 상방 압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원자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도에 있어서 수요 그로스보다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그로스가 올라간다면은 원자재 전반에 있어서 저희는 올해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고 계속 접근하고 특히나 올해는 인플레이션 베팅이었다면은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베팅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이제는 자극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 셰일 기업들의 귀환도 우리가 좀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영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일단 셰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셰일들의 요 최근의 발언들을 갖다 저희는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셰일 기업들 데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코노코필리스라든가 이 같은 셰일의 CEO들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셰일들이 왜 지금 리그 카운트를 안 늘리는가?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급격한 백오데이션 상황에서는 사실 마진이 전부 다 축소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셰일 기업들은 그냥 영세한 셰일 기업들은 DUC로 활용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즉 미완결 유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원유를 조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점은 요 최근에 CEO들의 발언을 보면은 그럼 언제 증산할 것인가 보면은 우리들은 분명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오펙 플러스가 9월 달에 감산을 종료를 하는데 그때까지 종료하는 동안 유효 캐파가 줄어들 때까지 유가가 자기들의 BEP보다 위에서 버틴다면은 그때 증산하겠다. 지금은 자기들이 리스크 테이킹 안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근러면은 내년 9월까지 유가는 그럼 더 지속될 것인가? 셰일은 귀환을 갖다 계속 더디게 하겠다라는데 오펙 플러스는 증산 속도가 더디고 채산성도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결국 여기서도 또다시 DUC입니다. 말씀드린 DUC는 결국 디릴링, 땅을 갖다 파고 나서 원유를 갖다 채취하지 않은 미완결 유정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즉시에 원유를 갖다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EIA에서 9월 달 발표한 DUC는 5,300여 개 남았는데 중요한 점은 채산성 문제, 즉 가용 DUC와 우리가 실제 명목 DUC를 갖다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산성이 낮아진 DUC는 24개월 드릴링이 지난 DUC입니다. 이 DUC는 죽은 DUC나 다름없죠. 그럼 라이브 DUC, 즉 가용 DUC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여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감소 속도를 감안을 하면은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도 아니고 내년 1분기 때 미국 셰일 기업들은 더 이상 증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산유량이 감소하게 되는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셰일들은 불가피하게 증산 전략을 갖다 취할 수밖에 이제는 없다. 결국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리그 카운트 늘리면서 이제부터 증산을 돌려야 된다. 왜냐? 그러다 보니 결국 감소 속도를 갖다 매출을 유지하려면은 증산을 해야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귀환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11월 2일 날 BP라든가 엑스모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셰일들에 있어서 미국 셰일에 있어서 캐펙스 투자를 갖다 내년도에 확대하겠다. 일부는 뭐 30% 확대하겠다. 이 같은 발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내년도에 셰일에 있어서 귀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유가를 갖다 닫아놓는 요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셰일가스와 유가의 상호 관계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석유 같은 경우에 시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레질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펌프질을 하는데 이 천연가스 LNG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펌프질을 하지 않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저희들 수도꼭지 물릴듯이 꼭지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시에는 꼭지만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펌프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요소수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산업 부품이나 소재 부분에 그런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원자재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좀 사전 대비해 놓는 것도 이번에서 얻을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